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 칼럼 혹시 매일 아침 받아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그 칼럼 내용 중에서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민을 줄이겠다, 이런 목표로 유학생이나 숙련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확 강화했는데,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정부 내부 보고서에서요,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44억 파운드. 와,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6천억 원이 넘거든요. 이런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책 목표랑 예상되는 경제 현실이 완전히 부딪히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정치적인 구호하고 경제 논리 사이의 어떤 딜레마랄까? 네, 그리고 이게 영국의 대학, 산업,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 특히 미래 복지 시스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한 사안의 핵심을 좀 이해하시고, 이게 왜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구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이미 문턱을 높이려는 조치들이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영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걸 기존 2년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아, 6개월이나 줄이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 외국인 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는 그 비자 요건. 예를 들면 영어 능력 기준 같은 걸 더 까다롭게 만들고 또 기업이 내야 하는 이민 기술 부담금 같은 비용도 올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자국민 우선 고용, 공정한 기회 보장 이런 걸 내세우는 거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바로 여기서 정부 스스로의 분석이랑 딱 부딪힌다는 점이 이 자료의 핵심이군요. 내무부 보고서에서 그렇게 막대한 경제 손실을 예측했다는 거는 정책 만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분석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내무부 자체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이 정책 때문에 비자 수수료 수입이 줄고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소득세도 감소하고 또 소비도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앞으로 5년간 최대 44억 파운드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경제적인 타격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는 건 아마도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지층의 요구에 좀 더 무게를 둔 결정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표가 경제적인 현실 논리를 그냥 압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목표와 경제 현실의 충돌. 여기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대학들이라고요. 유학생 관련 규정이 바뀌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영국의 대학 시스템, 특히 런던 밖에 있거나 아니면 최상위권이 아닌 중위권 대학들의 재정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이유가 명확해지는데요. 영국 정부가 자국 학생들 학부 등록금을 연간 9,25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600만 원 정도로 묶어놨어요. 네, 이게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한테는 이런 상한선이 없어요. 과종마다 다르긴 한데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연간 3만 파운드, 그러니까 5,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와, 자국 학생 서너 명 몫의 등록금을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내는 셈이네요. 재정적으로 유학생 의존도가 진짜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자료에 인용된 통계를 보면 이게 더 확 드러나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세계 대학 순위 상위 100위권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오히려 한 7% 줄었어요. 오유요? 네. 반면에 601위에서 1200위권 사이 대학들 있죠. 여기서는 유학생 비자 발급이 무려 49%나 급증했습니다. 와, 49%요. 네. 이 대학들이 재정난을 좀 해결하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증거죠. 아, 정말 절박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졸업 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줄고 비자 문턱까지 높아지면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영국 유학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대학들부터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게 결국 영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심각한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약 재정 악화가 단순히 그냥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학문 생태계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 여파가 학계를 넘어서 산업 현장으로도 이어진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될까요? 그렇습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요건 강화랑 그 이민 기술 부담금 인상이 핵심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필요한 인재를 데려오는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비용 부담도 커지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특정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영국 안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그럼 해외에서 데려와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강화된 영어 점수 기준 맞춰야 하고 또 기업은 1인당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죠. 부담이 크겠네요. 특히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규제 강화가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특정 분야에서 인력난 겪고 있다는 이야기 많았는데 이번 조치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EU 출신 노동자들이 꽤 많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농업, 운송, 의료, 특히 간병 쪽, 그리고 IT, 건설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숙련 인력 유입 문턱까지 높이는 건 뭐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을 더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내무부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듯이 이게 결국 기업 활동 위축,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와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민 통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이나 경제 활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구조인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정책의 의도랑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가 커 보이네요. 그런데 이 분석에서는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깔린 그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치적 프레임 같은 것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영국 총리도 이민 유입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준다 이렇게 언급했다고요. 네, 그 이민 문제를 어떤 사회적 비용이나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 이게 영국 정치사에서는 꾸준히 등장해 왔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된 1968년 보수당 정치인 이노 파월의 소위 피해강 연설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아, 그 유명한 연설이요? 네. 이민자 증가가 사회 혼란이랑 갈등을 일으킬 거다 이런 공포를 자극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였죠. 현재 총리의 발언도 뭐 표현은 다르지만 이민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기본적인 인식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 자료는 그런 프레임이 현실의 경제적인 측면과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오히려 이민자들이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에요. 이민 은 부담이라는 등식이 과연 성립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내고요. 유학생들은 높은 학비를 내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NHS,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이용할 때 별도 분담금을 내거든요. 네. 영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랑 유학생들이 세금이나 각종 수수료 형태로 영국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이 연간 약 250억 파운드. 와, 250억 파운드요? 네, 우리 돈으로 4조 3,5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합니다. 엄청나네요. 이걸 보면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수입원을 줄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설이 성립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려진 경제적 기여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국가 수입원을 스스로 줄이는 정책이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게다가 영국이 공들여 피운 인재들을 오히려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결과까지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브레인 리브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브렉시트랑 운율도 맞고요. 맞습니다. 브레인 드레인, 즉 두뇌 유출을 넘어서 영국을 떠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인 리브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영국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의 우수한 두뇌들을 끌어들여서 과학, 기술, 문화 뭐 이런 다방면에서 혁신을 이끌어온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정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숙련 노동자들이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뛰어난 인재들이 영국 대신 다른 선택지를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영어권 국가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민 문호가 좀 넓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경쟁국들한테 좋은 인재들을 그냥 넘겨주는 셈이 될 수도 있겠군요.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 정책은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최대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가족 동반도 비교적 쉬워요. 오, 3년이나요? 네. 호주도 특정 학위 소지자한테 졸업생 임시비자, Graduate 485 비자, 이걸 통해서 최대 4년 또는 그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4년. 영국은 18개월인데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영국이 졸업생한테 18개월 안에 떠나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은 우수 인재 유치 경쟁에서 스스로 좀 불리한 위치를 자초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국 대학에서 비싼 돈 들여서 교육시킨 고급 인력들이 경쟁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그야말로 국가적 자산 유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듣고 보니 단기적인 통제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민이라는 주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들,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많으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석이 왜 이 주제가 시니어들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민 정책은 결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특히 복지 시스템의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복지 시스템이요? 네, 영국 역시 한국처럼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체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죠. 네.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필연적으로 연금, 의료, 돌봄 서비스 이런 데에 대한 재정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그걸 뒷받침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젊은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인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출산이랑 함께 이민까지 엄격하게 통제해서 젊은 노동력 유입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수가 줄겠네요. 당연히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건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거나 아니면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민을 단순히 일자리 경쟁자나 사회적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미래의 동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민 정책의 변화가 당장은 남의 이야기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노후 소득, 의료 접근성, 돌봄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의 위협으로 규정하는 그런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결국 우리 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노년 세대의 안정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분석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나라는 자국의 국경을 관리하고 이민 정책을 만들 주권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자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 기술을 가진 유학생이나 숙련 인력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정부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경제적 손실을 경고하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치적 구호나 어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실 분석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나 여론에 편승한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사회 전체의 번영을 고려한 신뢰와 개방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국격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성찰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영국의 이민 정책과 그 경제적 역설에 대한 분석은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도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민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느냐가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모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삶, 특히 노년의 안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네요. 네, 그 자료의 논평 중에 이민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라는 취지의 구절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 경제적인 유불리 계산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해서 이민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이민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관점을 더 깊게 하고 관련 문제들을 탐구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